1930년대 중반, 우리의 말과 가락을 어쩔 수 없이 잃어가던 때였다. 그때 한반도 땅 위에서 한민족으로 살아가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조선악극단의 공연 무대다. 해방 전 그리고 광복 이후 조선악극단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만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넘나들며 우리들의 노래를 불렀고 국내외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열광했다. 조선악극단은 오늘날 히트곡과 신화조 이야기의 조합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악극과는 달랐다. 이들의 공연은 현대의 뮤지컬을 방불케 하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서간 무대를 선보였다. 당시의 모든 문화계의 어떤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것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음악계의 입장으로 나름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가장 앞서 나갔던, 그리고 동시에 호응을 많이 받았던 단체가 바로 조선악극단이죠.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전설의 무대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요. 당대는 물론이고 조선악극단이 실제 해산하고 난 1948년쯤에는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어떤 그 악극의 대명사, 공연예술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악극단은 그야말로 지금 한류의 모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악극단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악극단의 무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자 기쁨의 장이었다. 조선악극단은 1930년대에 태용되는데, 그때가 우리 민족한테는 가장 아픈 시기,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그 음악, 춤 이런 것들이 얼마큼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단체가 바로 조선악극단이고요. 바로 이 조선악극단을 통해서 그 우리의 어떤 노래, 춤 이런 것들이 대중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던 무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만주벌판에 가면 독립군의 발자국이 있듯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조선악극단이 했던 나팔 소리 혹은 혼의 소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나라를,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유랑민처럼 갈 곳 없이 떠돌았고, 조선악극단은 유랑극단이 돼 그들의 애환을 노래로 대변해줬다. 조선악극단은 음악인들은 시대를 노래한 사람들이다. 손목인 박시춘과 같은 작곡가들의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 당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었다. 그중 상당수가 조선악극단에서 간판 스타로 활동했으며 노래 역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선악극단 자체가 그 OK 레코드를 모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악극단의 히트곡이라는 것은 뭐 거의 그대로 OK 레코드에서 발표된 곡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1940년대에 나름대로 이제 많은 가수들을 갖추고 활동을 하던 주요 음반 회사가 5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OK 레코드는 다른 4군데 음반 회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정말 일당백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트곡이 굉장히 많죠. 뭐 남인수 선생의 애수의 소야곡이라든가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또 고복수 선생의 타양살이라든가 이런 곡들이 전부 다 OK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던 곡이고, 조선악극단은 음악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였던 당시 조선악극단은 많은 일본 순회 공연을 가졌는데 이들에겐 교포 위문을 위한 명목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조선악극단이 역사적으로도 한 역할을 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식민지 대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암울한, 물론 이제 그때라고 해서 뭐 기쁜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전반적인 대중의 정서가 좀 억눌려 있고 그랬던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럴 때 뭔가 이런 그 억울함을 울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열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생, 또는 뭐 세계적인 무용가로 활동했던 최승희 선생,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역할을 대중음악 분야에서 했던 존재가 바로 조선악극단, 그리고 그 조선악극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많은 가수, 작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말과 정신까지 빼앗겼던 그때,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이 곡으로 가수 김정구는 지금까지 민족의 애환을 대표하는 가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오히려 마녀라고 하는 흥겹고 재밌는 노래를 잘 소화하며 불렀던 그가 왜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가수가 됐을까? 이런 눈물 젖은 두만강이 좀 새롭게 의미가 부여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 방송의 이 시그널 뮤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의미 부여가 이제 차근차근 된 거죠.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애환을 노래한 뭐 전형적인 가요라고 이렇게 이미지 부여가 돼서 그렇게 되면서 노래가 좀 새롭게 조명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90년대 이후에 1930, 40년대 광복 이전 대중가요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에서도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민족과 관련 지어서 새롭게 재해석이라보다는 새롭게 재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반도 분단보다 앞서 세상에 태어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세월이 흘러 이젠 남북 분단의 슬픔을,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대표곡이 됐다. 우리가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이제 뭐 7천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무슨 어떤 통일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남북 음악 교류가 끼치는 그 영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상호 이해라든가 또 정서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또 정서적인 통합이라든가 또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그 자체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지고 이제 남북 음악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가지고 이 통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민족으로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비록 지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는 서로에게 이방인도 타국이었던 적도 없었다.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노래로 함께 하늘 달랬고 지금은 같은 그리움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